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정치부 외교안보팀장을 맡고 있는 정광재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연구원 EAI 손열 원장님과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과 관련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만큼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 4년간의 한일 관계는 가까운 나라라기보다는 먼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이전에 네. 박근혜 정부 4년이죠. 4년간에도 한일 관계라는 게 상당히 그 롤러코스터를 탔지 않습니까? 네.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외교를 평가를 하라 그러면 아마 한일 관계가 그중에서 최하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지금 4년이 지났고 평가를 하라 그러면 여전히 먼 나라. 또 그 부분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한일 관계가 아마도 최하점을 받지 않겠느냐. 이대로 네. 가게 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한일 관계가 그렇게 지금 그 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두 가지 최대 현안이죠. 위안부 네.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이 두 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풀어나가긴 굉장히 어려웠다. 특히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흠결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네. 선언을 하셨죠. 그 이후에 위안부 합의가의 결과로 나왔던 화해치유재단이 해산을 했고 또 올 1월 8일에 법원의 그 위안부 관련된 판결에 네. 의해서 일본 정부가 그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진전이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 네. 이렇게 후퇴를 했던 것 같고 또 다른 현안 강제동원 문제인데 강제동원은 우리 뭐 잘 아시듯이 그 대법원 판결이 난 게 벌써 2년하고 3개월입니다. 네.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국민들이 어떤 그 정부 간의 협의에서 실마리를 찾았다고 느끼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당히 그 긴 교착 상태가 지금 그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생각해 보더라도 같아요. 사실 한일 관계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야 정상인데 뭐 지소미아 문제라든가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어떤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역사 문제가 그동안에는 사실 역사 문제가 역사 문제로 주로 얘기가 되어 왔고 네. 물론 역사 문제의 그것 때문에 한일 양국 관계가 이렇게 경성되기는 했으나 대강 그쪽에서 이렇게 좀 컨테인이 되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강제동원 문제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서 네. 수출 규제라고 하는 네. 보복 조치를 꺼내드는 이게 금도를 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맞조치까지는 좋은데 그 맞보복 조치를 넘어서서 또 쥐소미아를 네. 종료하겠다라고 하는 안보 이슈를 또 갖다 대가지고 이거를 확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거는 뭐 전후 최악인 상태인 건 맞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한일 관계에 일종의 금도라는 게 있었다면은 그것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은 상당히 그 우려할 만한 사안이고 따라서 그 상황이 그렇게 지금 그 나쁘기 때문에 현 정부가 1년 안에 이 상황을 돌려놓기에는 상당히 그 어려운 그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한류라고 해갖고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갖는 인식, 이게 국민 인식도를 조사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근데 요새는 또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보도도 좀 본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일본인이 요새 느끼는 한일 관계는? 맞습니다. 마침 저희 동아시아연구원과 네. 일본의 네. 겐론 NPO 사이에 한일 공동 여론조사를 8년째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13년에 본격적으로 서베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40%가 넘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는 20%까지 떨어졌어요. 호감도가. 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약간 반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2%에서 시작을 해서 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네. 첫 해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그것이 꾸준히 상승을 해서 32%까지 갔어요. 거의 3배까지 네. 올라갔다가 그 지난 1년 동안에 이 뭐 수출 규제, 뭐 보복 조치, 쥐소미아 뭐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역시 그 포인트는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그 양국이 좋은 관계를 이뤄냈던 것이 네. 이런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양국의 정치 지도부들이 지도층들이 굉장히 그 파열음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이 대중 레벨까지 일반 국민 레벨들까지 이게 확산이 된 그 결과로 이렇게 그 일본에서 특히 한국에 네.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바텀업으로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탑다운으로 내려가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지니까 아래 저변 인식까지 좀 나빠지는 그런 현상. 그렇습니다. 그 아까 언급해드렸던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 참 굉장히 그 괴로운 수치인데요. 그 한쪽 국민이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예. 그 호감도가 아베 총리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1.5%가 안 납니다. 이건 네. 통계 에라 상황이고요. 네, 예. 일본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1.5가 안 됩니다. 아, 일본에서.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그것은 대한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감정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20%에서 30% 네. 호감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에 대해서 1.5%면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네.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양국의 정치 지도층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 임기 내에 이렇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순탄치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해결해내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남은 1년 4개월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올해의 그 국제관계 혹은 한국 외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네. 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일 관계에 어떤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그 경색 국면을 네. 과연 타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걸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해서 합치면 거의 10년인데 네.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일정한 정도로 좀 타면서 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예. 밖으로부터의 압력과 안으로부터의 압력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의 최대 목표가 예. 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회복 아닙니까? 네. 그것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 중국의 도전이 있는데 이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중국의 도전이라는 표현은 중국이 세계 질서에 도전을 해서 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중국의 도전 때문이고 따라서 그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국제사회를 다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쪽으로 돌려놓으려면 네. 그리고 미국이 편하려면 결국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 중국의 도전을 막는 방법론은 뭐냐? 동맹 강화고
민주주의 연대, 국제적인 연대를 해나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그 두 연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지도 이뤄내고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 혹은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그 단체로 집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네. 민주주의 인권으로 일종의 그 규범 공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 속에서 한일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중요한 그 동맹국이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역사 문제 미국이 봤을 때는 그게 당신들한테 중요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의 세계 전략으로 보면은 그거는 접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그것이 바이든 정부의 포지션이겠죠. 지소미아를 두고도 사실 미국이 두 나라에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강하게 전달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그 지소미아라는 것이 이게 단순히 한일 양국 간에 뭐 정보 교환하고 하는 그런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일종의 그 인도 태평양 아닙니까? 이쪽 지역의 질서를 짜가는데 인태 전략의 아주 중요한 부속품으로 지소미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곤란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정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이게 단순히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의 차원이 아니고 군사, 경제, 그 다음에 그 인권, 민주주의, 규범, 정치 규범 이 3면에서 올콧 프레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일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트럼프 정부 당시에 그 한일에 주는 그 압력보다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3배 정도 되는 이런 것이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아베 정권에서 스가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조금 더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히 한국 쪽에서는 일종의 그 호감도 1.5%의 총리가 이제 나갔기 때문에 스가 총리에 대해서 일정한 기대를 가진 건 사실인데 일본은 그러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일본에서의 호감도 반감이죠. 반감은 여전히 높고 그리고 그 또 지금 우리가 그 한일 간의 여러 가지 그 교섭을 봐서 잘 알 수 있듯이 2년 3개월 동안 지금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도 일본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탠스에서 먼저 양보하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지만은 그 일본이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아까 말한 인도 태평양 전체적인 저 세계 질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아니면은 뭐 중국식 뭐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뭐 권위주의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한일 관계 복원을 나서야 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1년 4개월 동안에 많은 일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해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좀 가려야 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양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강제 동원 그 판결에 따른 판결의 집행에 따라서 지금 현금화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이 문제를 전체로 해결하기보다는 현금화에 따른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현금화 집행을 최대한 유예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일본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로서의 그 낮은 수준에서의 일정한 협력들을 해 나감으로써 네.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작년에 봤던 그런 그 보복의 악순환을 이 사이클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렇죠. 특히 올해는 우리는 선거의 해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양쪽이 선거해가 걸려 있어서 잘못하면은 이런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만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네.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런 그 욕망을 잘 억제를 하고 그 일종의 그 과거사 문제는 현재 수준에서 잘 관리해서 결국은 다음 정부가 그 이것들을 갖다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의 압력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그 대화를 했던 것처럼 그 역사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 이런 쪽에서 한일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네.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의 일종의 그 중요한 원칙은 그 투트랙 네. 외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대로 얘기를 하고 협력 과제 안보나 경제에 있어서는 그거대로 또 얘기를 하자.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 투트랙 외교를 제대로 그러면 실천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역사는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역사가 아닌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 일본과 적극적으로 그럼 협력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른바 북한 우선 예. 외교 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때 북한 문제를 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의 역할이 뭐냐? 일본은 스포일러다. 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일본하고 협력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협력을 하려는 거는 그걸 협력을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북을 위해서. 여기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협력 사안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도 이 북한을 넘어서서 북한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간에 서로 협력해 나갈 일들이 상당히 많다. 네. 시야를 넓히면 온통 협력 과제인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미중 경쟁의 문제입니다. 네. 이거는 뭐 한일 양국이 다 처해져 네. 있는 것인데 과연 중국의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안보 정책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민주주의로 중국을 잡겠다. 한국의 외교 정책과 일본의 외교 정책이 이런 말로는 가치 외교를 얘기를 하지만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이 미중이 일종의 전략 경쟁을 벌이면서 아시아를 혹은 아태를 양분하려고 하는 시도를 만약에 벌이게 된다면 한국, 일본의 이익은 전략적 이익은 정확히 수렴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새로운 질서를 이게 그 세상이 분단되지 않고 서로 그 경쟁하고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한일의 그런 그 초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정책적으로 협의가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수출 규제 풀어라. 조건은 뭐다. 이 얘기만 하는데 네. 지금 한일 간의 수출 규제를 풀고 안 풀고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은 지금 지역이나 혹은 국제 질서 차원에서 이 경제가 룰에 근거한 소위 그 룰 베이스드 오더가 지켜지지 않으면은 한국이나 일본도 일종의 이제 중견국으로 네. 떨어지고 있는데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거칠게 그 세컨더리 파워를 흔들고 중국이 자기들 말 안 듣는다 거칠게 흔드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속에서
한일이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게 되면 수출 규제 갖고 지금 그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탈국경적이고 글로벌한 현상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일국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은 지금 올림픽을 열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방역,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조가 어느 국가보다도 절실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일이 단기적으로는 그 도쿄 올림픽을 위한 일종한 그 코로나 방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넓게는 글로벌하게 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한일의 그 협력 과제는 상당히 널려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한일의 협력 과제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한 그 한일의 대화가 원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